여기 프랑스 최고의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남자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는 특히나 한국을 그렇게나 깔보았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딸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한국 땅을 밟은 그는 어느 것 하나 보통인 것이 없는 이 나라에 큰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의심했던 마지막 순간조차도 한국은 믿기지 않는 모습으로 응답할 뿐이었고 결국 그는 이럴 수는 없다며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에 왔던 이 프랑스 가족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샬롯이라고 합니다. 제겐 꽤나 특별한 가족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항상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청결에 대한 집착이 터무니없는 것에 가까운 사람이었죠. 아빠의 그늘에서 자라면서 저는 세균 공포증 환자마저 지저분한 게으름뱅이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아빠의 결벽증에 매번 학을 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로 아빠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을 방문해 본다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고 계신 아빠는 매일 천장에 종이 타월로 닦아낸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벽한 위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포크, 모든 접시는 보석상이 다이아몬드를 꼼꼼히 검사하는 것처럼 정밀한 검사를 받았죠. 특히나 한 번은 아빠가 파리의 5성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 예약을 돌연 취소한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화장실에서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저희 아빠가 정말 보통 결벽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아빠는 문을 열기 위해 문고리를 잡을 때 항상 장갑을 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빠에게 위생은 단순한 선호가 아니라 종교처럼 보였죠. 그런 제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국가는 꽤나 놀랍게 들리겠지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상했죠. 요즘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 유독 아빠만큼은 세상을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다니요. 그러나 제 만류에도 한국에 대한 아빠의 시선은 늘 어두웠죠. 아빠에게 한국은 지저분하고 과밀한 혼란에 휩싸인 나라에 불과했고 조잡한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아빠는 한국만의 매력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는 한국 드라마가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국 드라마를 허구라고 일축해왔습니다. 그에게 있어 한국 드라마가 묘사한 완벽하고 깨끗한 세상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샬롯, 정신 차려. 그렇게 깨끗한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완벽하게 문명화된 나라는 이 세상에 절대로 없어. 생각을 좀 해보렴. 그런 나라가 있었다면 결벽증인 내가 진작에 가지 않았겠니? 유럽 최고의 국가인 프랑스도 못한 걸 한국에 해냈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제가 보고 있던 한국 드라마를 응시하며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아빠는 식당에 흠잡을 데 없는 청결함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한 나라 전체가 그런 정밀함과 청결함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사실 아빠가 이렇듯 한국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했어요. 바로 작년부터 아빠의 레스토랑 주변에 여러 개의 한국식 스테이크 레스토랑이 생겨났고 그들은 아빠의 사업을 훔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아빠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질 낮은 고기, 비위생적인 주방,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가능한 한 가장 저렴한 저품질의 식재료를 구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등 끔찍한 식품 안전 관행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압도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승부를 보며 어떻게든 아빠의 식당으로부터 손님을 빼앗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일이 터지고 말았죠. 바로 아빠 식당 근처의 우후죽순으로 생긴 한국식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오염된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대형 식중독 사고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워낙 대규모의 식중독이었고 결국 이러한 식중독은 근처에 있던 아빠의 레스토랑의 명성에도 악영향을 미쳐 아빠의 레스토랑의 매출에 직격탄으로 작용하게 되었죠. 당연히 아빠는 매우 화가 나셨어요. 샬롯, 보렴. 위생 기준도 없는 지저분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레스토랑을 차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이야.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진짜라고 말할 거니? 한국 레스토랑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아빠는 한국 문화에 대한 더욱 큰 경멸을 보이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중국인이 한국인인 척 운영하는 가짜 한국 식당이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게 다지만 중국인이 운영하는 한국 스테이크 식당은 이미 한글부터가 엉망이었고 또 직원들은 한국어를 단 한마디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들이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위생과 지저분함은 도저히 한국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인들 때문에 아빠의 레스토랑이 점점 더 쇠락해가자 아빠는 한국에 대해 더욱 반감을 가질 뿐이었어요. 그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것도 결국 지금처럼 값싼 속임수와 열악한 윤리로 만든 가짜일 게 분명하다며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외면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아빠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학교에서 한국이 제3세계 국가에서 최첨단 글로벌 강국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공부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청결, 질서, 시민 존중에 대한 사회적 헌신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직접 보고 있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빠가 그걸 보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빠를 한국으로 데려가서 직접 경험하게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빠를 설득할 계획을 세웠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아빠는 언제나처럼 고집스럽게 거절하셨거든요. 아빠는 너 미쳤어 라고 말하며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한 미끼를 알고 있었어요. 결국 아빠는 한국 드라마의 순수한 스토리 묘사에 매료된 한국 드라마의 팬이었어요. 아빠는 한국 드라마 속에 발전된 한국의 모습은 거짓말이라고 외치면서도 결국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에 감명을 받고 저보다도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아빠가 화면에서 존경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완성도가 현실 세계에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 드라마는 가짜가 아니에요, 아빠. 현실이에요. 한국은 기술 혁신과 청결의 글로벌 표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 생일에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결국 많은 설득 끝에 아빠는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아빠는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도 전혀 들뜬 기분 없이 못마땅해 했죠. 아빠는 이번 여행이 아빠 자신에게 겸손과 경외감에 대한 가장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빠가 헐떡이는 소리를 내더군요. 지쳐서가 아니라 믿기지가 않아서였습니다. 샬롯,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넘쳐나는 지저분한 공항은 대체 어디로 갔니? 퀴퀴한 공기와 값싼 향수 냄새는 또 어디 갔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건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고 한국은 정말로 유럽을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라니까요. 정말로 진작에 고장나서 돈을 먹는 자판기, 낙서로 덮인 벽, 무관심하고 불친절한 직원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샤를드골 공항의 혼란을 헤쳐나가며 자란 아빠 같은 사람에게 인천공항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세트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은 고급 호텔 로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는 이곳에서는 바닥에서도 식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정말로 자신의 생각을 실험하려고 하는지 인천공항의 깨끗한 바닥을 보며 잠시 고민까지 하더라고요. 말도 안 돼. 인천공항에는 바닥을 청소하는 로봇이라도 있단 말이니? 아빠가 비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개요. 아빠는 제가 당연히 장난을 치는 줄 아셨는지 그저 피식 웃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어요. 실제로 몇 분 뒤 아빠는 로봇 청소부들이 대리석 타일을 조용히 미끄러지듯 지나가며 정밀하게 먼지를 스캔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여행자들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피하기까지 했는데 지나갈 때 정중하게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로봇들도 예의가 바르구나. 아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의 놀람은 어찌 보면 당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거리를 청소해야 할 청소부들조차 더러운 발자국들을 남기고 사람이 있든 없든 걸레질을 해대서 사람들의 신발에 더러운 구정물을 튀게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불친절한 프랑스의 일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빠에겐 이러한 놀랍도록 청결한 인천공항의 모습을 넉넉히 감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꽤나 성공한 요리사이자 사업가이신 아빠셨기에 아빠는 유럽 내에 수많은 출장 경험이 있고 그만큼 많은 공항을 경험해 보셨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그러한 아빠의 수많은 공항 경험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거든요. 샬롯, 서둘러. 일단 우리의 캐리어부터 챙기고 구경을 하자꾸나. 누군가가 우리의 짐을 훔쳐가 버릴지도 몰라? 유럽 공항에서는 남의 캐리어를 훔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누구도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실 근처에 널브러진 캐리어들을 가리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저길 보세요. 이곳 공항에는 주인 없이 널브러진 짐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 않으니 짐을 놓고도 화장실 등의 볼일을 보고 올 수 있죠. 저희의 짐은 며칠 동안 방치해도 아무도 신경도 안 쓸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잠깐만, 한국인들은 수천 유로 상당의 귀중품을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간다고? 아빠의 이러한 황당하다는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내 손에 닿지 않는 물건은 내 물건이 아니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몸에 지니고 있어도 훔쳐가는 소매치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파리에서는 바게트를 10초 동안만 방치해도 길모퉁이에서 도난당하고 재판매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마치 한국에서만큼은 모두가 무언의 조약에 서명한 것 같았을 정도로 말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은 건드리지 마세요. 한국인들은 공공라운지에 노트북 충전을 두고 커피를 마시러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솔직히 저도 이러한 모습은 유튜브에서나 보던 모습이었기에 저는 한국의 이러한 정직한 모습을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서 라운지 구석에 충전해 두었죠.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아빠는 폭탄이 똑딱거리는 것처럼 땀을 흘리며 근처를 맴돌더군요. 그러나 20분이 지난 후에도 제 최신형 휴대폰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자 아빠는 이제야 자신이 한국에 대해 오해했다는 것을 느꼈는지 뻘쭘하다는 듯 머리를 긁더군요. 하지만 한국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시하던 아빠를 완전히 바보이자 시대에 뒤떨어진 얼간이로 만들겠다는 듯 끝나지 않는 과시를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저희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역을 지나던 중 아빠가 다시 멈추더니 마치 못 볼 것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한 한국인 남성이 기차역에서 충전하기 위해 최신형 갤럭시 폴드를 꽂고 걸어나갔다가 그냥 홀로 방치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빠의 뇌가 폭발했습니다. 저건 최신형 스마트폰이잖아. 나는 저 휴대폰을 알고 있어. 매우 고가의 스마트폰이지. 그런데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홀로 두고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도둑맞고 싶어 하는 게 분명해. 아빠는 아까 전에 한국의 모습을 보고도 계속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아무도 훔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마치 금지된 말을 하는 것처럼 속삭이듯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 나라는 도저히 현실적이지가 않아. 그렇게 저희는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인 RX 급행열차에 탑승했고 아빠는 뻣뻣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좌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발견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죠. 기차 안에서는 라벤더 냄새가 났어요. 낙서도 없었고 긁힌 자국도 없었으며 끈적끈적한 느낌도 없었죠.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평화롭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기차의 모든 팔거리에 충전 포트가 있었고 열차는 정확히 정시에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몸을 기울였습니다. 샬롯, 너 1등석을 예매한 거니? 아빠가 돈은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니? 우리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했어야 해. 저는 웃었습니다. 아빠, 한국에는 1등석이 없어요. 모든 것이 1등석이거든요. 그 순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무료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스마트폰 알림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아빠는 이게 말이 되냐는 듯 황당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빠,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프라예요. 도대체 시골 사람처럼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저희는 조용하고 깨끗한 기차에서 빠르게 서울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드라마 속의 장면에 직접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크나큰 위기에 빠지고 맙니다. 아빠는 실수로 기차 좌석에 지갑을 두고 내렸고 불운하게도 그는 5분 후에야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빠는 당황했습니다. 샬롯, 내 신분증, 내 카드, 내 현금. 사실 저는 아무리 한국이 정직하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국가지만 그래도 아빠의 지갑은 절대로 되찾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이미 떠난 뒤였는데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지갑을 되찾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플랫폼으로 다시 달려간 저희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복을 입은 한국인 영무원이 이미 지갑을 집어들고 미소를 지으며 안내센터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당신 것인가요, 선생님?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아빠는 지갑을 성배처럼 가져갔습니다. 그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아빠가 제가 5살 때 찍은 사진 뒤에 숨겨둔 50유로 지폐까지 전부요. 아빠는 직원을 쳐다보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러자 한국인 여성 직원은
그다지 특별할 것도 없다는 듯 무심하게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글쎄요, 자기 것이 아닌 지갑을 열어보는 게 설명까지 필요할 정도로 특별한 일인가요? 당신과 같은 객실에 앉았던 다른 승객이 당신의 지갑을 습득한 후 저희에게 맡겨주었고,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매우 흔하답니다. 그렇게 아빠는 완전히 넋이나간 채 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정돈된 서울거리로 나설 때 아빠는 침묵하셨습니다. 한국이 인상 깊지 않아서가 아니라 망연자실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우월성, 프랑스의 자존심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보였죠. 이 나라는 마치 우리 프랑스인들이 잘하는 척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냥 해낸 것 같아. 그게 한국인들에겐 그다지 어렵지도 않았는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냈어. 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드라마가 판타지라고 생각하나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시 아빠를 바라보았을 때 아빠의 눈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무언가가 떠올랐다는 듯 다급하게 외치더군요. 그래, 맞아. 분명 한국 드라마 속에서 서울역은 가난한 노숙자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봤어. 한국이라고 모든 것이 장점만 있겠어? 아무래도 한국은 프랑스보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단점 정도는 있을 거야. 아빠는 프랑스가 뒤처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이상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프랑스의 젊은 세대들이라면 이미 프랑스는 한국에 의해 저 멀리 뒤처졌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테지만 아빠는 프랑스가 한창 잘 나갔을 때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듯 보였어요. 그러나 저희가 노숙자들이 모여있다는 서울역 으슥한 곳에 들어설 때쯤 한때 한국 드라마를 비현실적이라고 조롱했던 아빠는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분명 서울역 근처에는 많은 노숙자들이 잠을 청하고 있긴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한 무료빵을 받기 위해 한 노숙자가 정중하게 줄을 서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무료 급식을 기다리기 위해 사람 대신 각자의 물건으로 줄을 선 기상천외한 모습까지 보게 되었죠. 프랑스에서는 물건으로 줄을 섰다간 전부 새치기를 당하거나 물건이 도난당할 것이 분명하고 심지어 노숙자들은커녕 일반 시민들조차 줄을 제대로 안 서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사회적 약자들마저 완벽하게 서로를 신뢰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빠는 완전히 얼이 빠져서 현실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는 갑자기 그대로 뒤를 돌아 줄행랑을 치기 시작하더군요. 이럴 리가 없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국가가 존재할 수가 있지? 하지만 아빠의 현실 도피는 그다지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사방이 놀라운 것 천지였거든요. 일단 한국은 신호등조차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신호등은 포장도로에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샬롯, 이게 대체 뭐니? 저는 SNS에서 본 대로 답변했어요. 이건 휴대폰을 응시하는 사람들을 위한 인도의 LED 조명이에요. 한국은 무모한 사람들까지도 보호하는 국가거든요. 아빠는 입을 크게 벌린 채 저희 발밑에 빛나는 횡단보도를 계속해서 응시했습니다. 편의점은 또 어떻고요? 아빠가 목이 마르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를 근처 CU 편의점으로 안내했습니다. 아빠는 머뭇거렸어요. 프랑스 편의점에서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딱딱한 바게트 냄새로 가득 차 악취만이 가득하거든요. 또한 각종 바퀴벌레와 쥐는 덤이죠. 결벽증인 아빠에겐 최악의 환경인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달랐어요. 최적의 온도에 쾌적했고 깨끗했으며 감귤향이 풍기고 있었거든요. 바닥이 반짝이고 있었고 터치스크린 커피 스테이션, 자외선 차단 전자레인지 모든 것이 벽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응대해 주었죠. 파리에서는 편의점에서 먼지와 벌레, 고장난 냉장고로 고객을 맞이하지. 하지만 이건 그는 방금 내 김밥을 직접 전자레인지에 넣어 주었어. 물론 결제를 했을 때도 충격적인 상황은 계속되었어요. 저희는 현금으로 결제를 했지만 뒤이어 들어오신 한국인 할머니는 그저 스마트폰 하나로 결제를 마무리했거든요. 아빠는 깜짝 놀라 속삭였어요. 저 할머니, 그녀는 인간이 아니야. 한국의 사이보그 할머니라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한국인들의 지갑은 디지털이에요. 프랑스가 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불가능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정말로 구현되고 있어요. 결국 아빠는 제가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말을 속삭이셨습니다. 인정할게. 확실히 프랑스는 뒤처졌어. 훨씬 뒤처졌어. 우리의 도시는 더럽고 사람들은 화가 나 있고 공공장소에는 썩은 치즈 냄새가 나. 하지만 한국은 달라. 이것이 진정한 문명이야. 아빠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가 문명화되었다고 생각했어. 프랑스가 유럽, 그리고 세계의 최강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나는 박물관에 살고 있었을 뿐이야. 반면에 한국은 확실히 미래의 국가지. 그렇게 저희는 한국 여행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지하철에 탑승할 일이 생겼죠. 한국은 지하철이 매우 발달한 국가답게 택시로 이동하는 것보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도 빠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지하철만큼은 절대로 안 타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더군요. 사실 이해는 갔어요. 파리의 지하철은 극한의 지저분함을 자랑하기에 결벽증인 아빠는 파리 지하철에 한번 탑승했다가 3일 밤낮을 몸져 누우셨거든요. 그러나 제 한국은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라는 말에도 아빠는 여전히 공포에 질려 있더라고요. 아빠는 지하철 입구 꼭대기에 마치 지옥으로 가는 관문처럼 벌벌 떨며 서 계셨죠. 나는 미슐랭 수준의 요리사이자 위생 전문가야. 그런 내가 쥐들이 무료로 출퇴근하고 승객들의 고함 소리가 안내 방송보다 더 크게 울리는 오물 구덩이로 내려가길 원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 대화를 3번이나 나눴거든요. 아빠, 여기는 파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서울이에요. 하지만 그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소변에 젖은 모서리, 정체를 알 수 없고 언제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얼룩, 오작동하는 개찰구, 고장난 앰프에 소리치는 주정뱅이 등 파리 지하철에 대한 아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샬롯. 아빠는 타이타닉 탑승을 거부하는 남자처럼 지하철 출입구 난간에 매달렸습니다. 지하철을 보기만 해도 병에 걸릴 것만 같구나.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당장 난간을 놓지 않으면 이 계단에서 아빠를 밀어버릴 거예요. 제 협박에 아빠는 마지못해 저를 따라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역에 들어서자 아빠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악취는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없었죠. 의심스러운 웅덩이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함과 은은한 향기만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죠. 벽은 광택이 나는 고급스러운 화강암이었고 공기는 여과되어 시원했으며 바닥은 더욱 특별했죠. 샬롯, 이게 대리석인 거니? 아니요. 얼룩방지 및 흡음성 나노코팅이에요. 이곳이 깔끔한 이유죠. 한국 지하철역은 천장에 장착된 플라스마 이오나이저로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어요. 빛나는 패널에 실시간 공기질까지 표시되고 있었죠. 여긴 프랑스의 대부분의 병원 수술실보다 깨끗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물론 이곳에서도 현금으로 지하철 카드 발권을 하는 사람들은 저희뿐이었어요. 한국 지하철 승강장에는 비접촉식 개찰구가 줄지어 있었고 한국인들은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로도 부드럽게 통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역시나 쥐나 바퀴벌레 따위는 볼 수 없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쥐떼들이 지나가서 지하철이 일시적으로 멈춘 적도 있었지만 그런 일은 한국에서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주위를 둘러보니 한 무리의 10대들이 쓰레기를 손에 들고 저희 옆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아빠는 그 모습에 호기심에 차서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그냥 버리지 않나요? 그러자 이 한국인 아이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답변했어요. 쓰레기통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쓰레기통을 찾을 때까지 계속 가지고 다닐 거예요. 아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바닥은 곧 쓰레기통이라는 철학이 익숙하거든요. 역시나 한국의 지하철은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비명소리 없이 조용하게 열렸습니다. 플랫폼은 플랫폼 스크린 도어와 정렬되어 강풍도 없고 위험도 없으며 선로로 떨어지는 쓰레기도 전혀 없었죠. 저희는 안으로 들어갔고 아빠는 정말 숨을 헐떡였습니다. 좌석은 부드럽고 얼룩의 강한 천으로 덮여 있었고 흠집 하나도 없었습니다. 껌도 없었고 아모르 리브레라고 외치는 낙서도 없었습니다. 창문은 반짝이고 있었고 AI 공기청정기는 각 차량의 습도 및 오염 센서에 반응하여 맞춤형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모든 차량의 실시간 혼잡 정보를 보여주었죠. 아빠는 또다시 말을 걸어왔어요. 샬롯, 또 1등석으로 표를 발권했구나. 하지만 좋아. 나는 지하철에서 편안함을 느낀 건 살면서 처음이거든. 한국은 정말 미친 나라야. 그렇게 아빠는 이젠 생각하기를 멈춘 채 말없이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병적인 결벽증에 걸린 아빠의 트라우마마저 산산조각 내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온함만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지하철 여행은 예상치도 못한 국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저희가 환승을 해서 다른 지하철 호선에 탑승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된 지하철 내부에는 웬 정육점처럼 보이는 가게들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정육점은 위생이 생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리 한국의 지하철이 깨끗하다고 해도 지하철 객실 내부에 정육점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니 이건 아빠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예상대로 경기를 일으키기 시작했죠. 지하철에서 생고기를 판매한다고. 한국은 기본적인 위생 개념도 없는 국가란 말이야? 하지만 생고기는 아니었습니다. 진공 포장된 냉장 고기를 일회용 장갑과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한 남성이 판매하고 있었고 그의 뒤에는 스마트 냉장고가 내부 온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여 100번째 소수점까지 업데이트해주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나름의 청결한 모습에 아빠는 같은 분야 종사자로서 흥미가 생겼는지 영어를 구사하며 이것저것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위생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사람들을 날라야 할 지하철에서 왜 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친절하게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죠. 2000년대에 한국은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농산물을 늘리기 위한 전국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하철에서 작은 팝업 정육점을 운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벤트성으로 일정 시간만 운영되기로 했죠. 그러자 아빠는 미심쩍다는 듯 질문을 이어갔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꽤나 유명한 스테이크 레스토랑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훌륭하고 위생적인 정육점 주인이라도 들러붙는 파리를 쫓아야 하죠. 그런데 이곳은 지하철 내부임에도 파리 한 마리 볼 수 없네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자 남성은 자랑스럽다는 듯이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로 모든 신선식품 배송을 24시간 내에 전국으로 배송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국가기 때문이죠. 여기 한우 프리미엄 육회 샘플이 있는데 시식해 보시겠어요? 이 제품은 6시간 전에 수확하여 저온 진공 화물을 통해 오늘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신선하죠?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6시간이라고요? 프랑스에서는 6일 내에 도착해도 빨리 도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저장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한국인 남성은 디지털 신선도 스크린을 보여주었어요. 원산지에서 지하철까지 섭씨 1.2도로 유지되었습니다. 이곳 디지털 스크린을 보시면 전체 출처 데이터를 스캔할 수 있는 QR코드도 있죠. 아빠가 스캔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원산지와 도축 및 발송 시간, 도착 시간, 현재 온도와 습도, 담당자 및 책임자까지 전부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군요. 아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의 원산지조차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아직 기술력이 구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력을 구현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빠는 얇게 썬 맛보기 육회 샘플을 맛보셨어요. 부드럽고 버터 같은 고기가 그대로 사르르 녹았어요. 한우 육회를 맛본 아빠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고는 판매자를 응시했죠. 이것은 지하철에서 판매할 법한 고기가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지만 저희 레스토랑에서 사용하는 고기보다도 품질이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아빠는 존경심에 눈을 감으며 시식용 고기를 한 입 더 먹었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최고급 스테이크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더 깊고 더 달콤하고 더 존엄성이 있는 맛입니다. 판매자는 아빠에게 한국의 고기 맛이 탁월한 이유에는 빠르고 신속하게 고기를 공급하는 기술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찾아본 한국의 유통 시스템은 매우 놀랍더라고요.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으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유통망을 구현해 놓았고 이러한 초스마트 유통 시스템의 혜택이 고급 호텔이나 엘리트 주방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한국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리 신선식품이라도 일주일이 넘게 물건을 기다리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리 땅끝 마을에서 주문한 물건이더라도 오후 11시까지 주문하면 오전 6시까지 문 앞에 도착하는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AI의 최적화된 물류와 소비자 직접 소싱 덕분에 프리미엄 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여전히 낮게 유지할 수 있었죠. 물론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수요 예측 알고리즘 덕분에 매장과 시장은 더 이상 낭비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지난 5년 동안 음식물 쓰레기를 40% 이상 줄이는 미친 듯한 성과를 내기도 했죠. 물론 한국의 천재적인 아이디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자 할인과 같은 시스템은 한국이 낭비되는 자원 없이 더 효율적으로 많은 이익을 나눌 수 있도록 했거든요. 덕분에 한국은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 심지어 외딴 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동일한 원활한 인프라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농촌이 뒤떨어짐을 의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기술력 하나로 모든 한국인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죠.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빠의 레스토랑과 같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도 고기가 농장에서 도착하는데 보통 3일 이상이 걸리고 종종 두세 개의 중개 공급업체를 통해 이루어질 뿐더러 오배송과 온도 변동이 흔하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소비자들도 하루도 안 되어 완벽한 물건을 받아볼 수 있다니 이건 오직 한국만이 구현해냈고 또 한국만이 해낼 수 있는 놀라운 기술력이자 인프라였어요. 이렇듯 한국에 미친 듯한 인프라 덕분에 아빠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한국의 식재료 품질만큼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으니 아빠가 얼마나 유명하고 뛰어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든 한국의 그저 평범한 정육 식당조차 이기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고기를 집어들고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당연히 계산은 현금으로 하려고 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판매자는 왼 바구니 하나를 가리키더니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고기를 만져야 해서 돈을 집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빈 바구니에 돈을 넣으시고 돈통에서 거스름돈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창백해졌어요. 돈을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는 건가요? 네, 선생님. 한국인들은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않거든요. 아빠는 다른 한국인 할머니가 현금을 놓고 거스름돈 통에서 정직하게 거스름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으로 할머니처럼 올바른 거스름돈을 가져갈 뿐이었죠. 샬롯, 나는 평생 동안 질서는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고 믿었어. 하지만 여기서 질서는 신뢰에서 비롯되고 있지. 하지만 이게 어떻게 가능한 모습이란 말인지. 아빠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더 진화해야 할 사람인 것 같구나. 그렇게 저희는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저희가 막 지하철을 빠져나왔을 때 신선한 고기로 가득 찬 팔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거든요. 처음에는 아빠가 그저 실수로 넘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쓰러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시더군요. 샬롯, 장기가 꼬이는 것 같아. 아빠는 몸을 웅크리고 복부를 움켜쥐고 얼굴은 창백하며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아빠의 숨결은 얕고 떨렸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아빠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픈 건가요? 아빠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샬롯, 너는 고기를 먹지 않았잖아. 그리고 고기를 먹은 나만 아픈 것을 보니 아무래도 고기 때문인 것 같아. 저 빌어먹을 지하철 고기. 그럴 줄 알았어. 한국을 믿은 내가 멍청이였지. 한국은 역시나 위생이 형편없는 국가였다고.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아빠는 한국의 위생 시스템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빠는 땅에 누워 고통에 겨워 울부짖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바로 그 장소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멈췄습니다. 군중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구경꾼들이 쳐다보다가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파리와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30대 여성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테이크아웃 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겉옷을 벗고 그것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아빠의 머리 아래에 부드럽게 놓더군요. 한 중학생이 배낭을 내려놓고 우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해오더군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하철 의료팀에 전화할 수 있어요. 역 간호사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내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빠에게 이온음료 한 병을 건네주더군요. 깨끗해요. 방금 열었어요. 탈수 상태일지도 몰라요. 놀라웠어요. 그들은 저희와 일면식도 없었음에도 그저 박애주의 하나만으로 저희를 도와주러 온 거거든요. 심지어 아빠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한국을 믿었다가 독살을 당했다며 한국은 자신을 속였다며 헛소리를 해댔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아빠의 무례함보다는 아빠의 안전과 건강에 더욱 신경 써주었죠. 그렇게 한국인들이 헌신적인 도움을 준 지 채 3분도 지나지 않아 지하철 직원이 의료용 파우치를 들고 깔끔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빠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 동공, 산소를 확인했죠. 근처에 병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직원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부드러운 천을 눈 위에 부드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이동하려고 할 때
누군가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일을 해내더군요. 한 젊은 여성이 아빠 옆에 떨어져 있던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빠의 스마트폰을 그대로 제게 들고 오더군요. 당신의 것이죠? 혹시 몰라서 화면은 만지지 않았어요. 프랑스였다면 그 즉시 사라졌을 겁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작물 시장에 팔렸겠죠. 하지만 여기 한국인들은 단순히 재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존중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을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무리를 올려다보았죠. 한국인, 모든 낯선 사람들. 그들 중 누구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아빠를 걱정하는 눈빛을 지으며 머물렀죠. 그리고 아빠는 부끄러워하며 속삭였어요. 파리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결국 그렇게나 한국을 욕하던 아빠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나를 돕기는커녕 나를 촬영하며 조롱했겠지. 쓰레기처럼 나를 밟았을 거야.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도 약자를 돌보는 법을 알고 있어. 한국인 영무원이 아빠를 들것에 부드럽게 들어올릴 때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빠른 기차, 스마트한 기술, 인공지능 센서나 유통망을 갖춘 최첨단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돕는 것이 본능적인 나라였습니다. 연민이 정책이 아닌 반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진심은 이역만리 외국에서 온 저희 부녀에게 그대로 통했죠. 그렇게 한국인 영무원들은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들은 출구 쪽으로 향하기보다는 역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거든요. 그들은 옆 복도를 따라 지하철 응급의료센터라고 적혀있는 빛나는 파란색 표지판이 있는 유리문을 지나갔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디로 데려가시는 건가요? 구급시설은 저쪽에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 직원은 침착하고 효율적으로 대답했어요. 구급차는 필요 없어요. 그는 병원에 갈 거예요. 여기 역사 내부에 있어요. 거의 의식을 잃은 아빠는 신음했습니다. 샬롯, 병원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뒷방으로 데려가는 거니?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병원? 이건 진짜일 리가 없었거든요. 사기처럼 들렸어요. 범죄 말이에요. 외국 공포 이야기 중 하나처럼요. 관광객이 이름 모를 병원에 유인되어 지갑이 사라지고 신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제 소매를 약하게 잡으셨습니다. 제발 제 장기를 떼어가지 마세요. 저는 너무 늙었어요. 제 장기는 늙고 쓸모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부드러운 차인벨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본 것은 저희 둘 다 완전히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깨끗하고 임상적인 조명, 현대식 시험실, 벽걸이 바이탈 사인 모니터, CT, 초음파, 심지어 휴대용 MRI 장치까지 갖춘 완벽한 진단 스테이션. 제복을 입은 간호사들이 침착하게 환자를 안내했습니다. 얼룩덜룩한 외투를 입은 의사들이 태블릿에서 실시간 스캔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뒷골목 클리닉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진짜 병원이었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최첨단 병원이었죠. 프랑스였다면 몇 시간 동안 병원이 있는 곳으로 가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을 겁니다. 또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수많은 대기 시간을 버텨내야 했겠죠. 그러나 아빠는 쓰러진 지 단 5분 만에 지하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수준급의 의료 인프라를 가졌다는 말인가요? 그렇게 아빠는 5분 이내에 바이탈 검사를 받고 혈액을 채취한 후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10분 후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위장염, 비세균성, 아마도 식품 매개 원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의사가 질문을 건넸어요.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에 무엇을 먹었나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철에서 고기만 먹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는 박테리아 균주를 테스트했습니다. 이것은 소고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적절하게 보관된 가금류와 더 일치합니다. 오늘 입국하신 건가요?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했죠. 비행기. 저는 닭고기를 먹었어요. 샬롯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만 아팠던 거군요. 아빠는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아. 그건 한국 음식이 아니었어. 그것은 프랑스 항공사의 달걀이었습니다. 한국인 의사는 아빠에게 배를 위한 따뜻한 팩, 이미 근처 약국으로 보내진 디지털 처방전, 그리고 여행 보험을 위한 실시간 번역 퇴원 보고서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최첨단의 기술력을 보여준 것이죠. 걷기에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여기서 쉬어도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아빠는 한참 동안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의심했어. 그리고 감히 모욕했지. 나는 한국이 그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생각했지만 이 나라는 다른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존경스러운 국가야.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낸 뒤 현재는 프랑스로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정말로 아빠는 그렇게나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며 울부짖더니 막상 한국에 도착해서는 저보다도 한국을 즐기며 완전히 한국의 팬이 되어버리셨죠. 샬롯, 우리 프랑스는 단두대, 크루아상, 그리고 실존주의를 발명했어. 하지만 한국인들은 어떨까? 한국인들은 청결, 효율성, 그리고 인간의 품위를 익혔어. 그리고 그들은 병원을 지하철에 지었지. 아마 세계 최초일 거야. 아, 하나 더. 한국인들은 아무도 물건을 훔치지 않아. 아빠는 보리차를 한 모금 마시고 사랑에 빠진 남자처럼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맞아요. 에스프레소에서 보리차로 바꾸셨죠. 아무튼 프랑스로 돌아온 아빠는 단지 태극부채 따위의 기념품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철학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아빠는 레스토랑 운영을 개편했습니다. 먼저 한국식 비대 시스템을 갖춘 무터치 화장실 설치했고 인쇄된 메뉴를 4개 언어로 제공하는 QR 디지털 메뉴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정육점과 마찬가지로 모든 냉장고에 LED 온도 및 습도 추적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꽤 그럴싸한 디지털 표지판을 놓았죠. 한국 위생 기준에서 영감을 받아 개선함. 99.9% 무균, 100% 정직함. 고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담한 개선은 레스토랑에 악화되었던 매출을 급상승시키기 시작했죠. 첫 달에 매출이 38% 증가했습니다. 별 5개짜리 구글 리뷰가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식당답지 않게 매우 효율적이고 첨단화되어 있음. 무엇보다도 매우 깨끗함. 하지만 평화는 지속되지 않았어요. 길 건너편에는 한국 요리사를 사칭한 중국인 주인들이 운영하는 가짜 한국 바비큐 식당이 계속 운영되고 있거든요. 더러운 창문에 철자가 틀린 한글 간판, 기름때가 가득 낀 메뉴판.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다음과 같은 거대한 배너였어요. 진짜 한우 스테이크. 아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건 한우가 아니야. 저게 어딜 봐서 한우란 말이야? 그래서 아빠는 폭력이 아니라 한국식 정확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맞섰습니다. 일단 아빠는 지역 기자와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가짜 한식당 안에 신입 직원을 가장한 비밀 스파이들을 침투시켰죠. 그리고 그들은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 그릴 위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국인 요리사, 바퀴벌레와 쥐가 우글거리는 주방 등 눈뜨고는 차마 못 봐줄 극한의 비위생적인 환경이 포착되었거든요. 결국 길 건너편에 있는 가짜 한국식 바비큐 식당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사기꾼 식당들도 전부 사라졌죠. 그야말로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아빠는 중국의 가짜 식당과의 승부에서 멋지게 KO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부엌을 청소하던 중 아빠가 프랑스 삼색기 바로 옆 앞 카운터에 작은 태극기를 꽂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샬롯, 한국이 내 배를 치료해줬던 날 기억나니? 하지만 그날 한국은 내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선물을 주었단다. 바로 내 마음을 정화해 주었거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